여러분, 기업의 물류비는 얼마나 쓰였느냐보다 왜 그렇게 쓰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류원가 관리는 단순한 비용 집계가 아닙니다.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발생하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모든 물류 활동의 비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파악, 분석, 통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통기업에서 물류비가 늘었다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때문입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건 관리가 아닙니다. 변명에 가깝습니다. 물류원가 관리는 얼마나 늘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왜, 어떻게 늘었는가를 묻는 체계입니다. 이제 물류표준원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물류표준원가는 원가 관리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송비, 보관비, 포장비처럼 항목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재료비와 인건비를 분리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송비가 늘었을 때 단가 문제면 계약을 봐야 하고 물량 문제면 포장이나 출고 방식이 문제입니다. 표준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물류비가 올랐습니다로 끝나지만 표준이 있으면 무엇을 손대야 할지가 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공식입니다. 물류표준원가는 물류원가 표준 곱하기 표준 소비량, 실제 원가는 실제 단가 곱하기 실제 소비량, 그리고 물류원가 관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물류원가 관리는 실제 물류원가 마이너스 물류표준원가. 이 차이가 바로 관리의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 물류센터에서 인건비가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사람을 더 쓴 것도 아니고 임금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출고 동선이 길어지면서 표준보다 작업시간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즉, 문제는 인건비가 아니라 레이아웃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물류원가 관리에서 재료비 표준을 다룹니다. 물류에서 재료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포장재 비용입니다. 재료비 표준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재료비 표준은 표준단가 곱하기 표준 소비량.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공식보다 표준단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상단가와 예정단가입니다. 정상단가는 장기간 과거의 실제 구입가에 향후 가격 추세를 반영해 산출합니다. 즉, 안정적인 기준점입니다. 반면 예정단가는 앞으로 실제로 발생할 가격을 예측해 정하는 단가입니다. 단기 계약,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는 예정단가가 훨씬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이커머스 기업에서 포장비가 급증했습니다. 조사해보니 포장재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제품 구성 변경으로 포장재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경우 단가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 대상은 소비량, 즉 포장 설계입니다. 이처럼 재료비 표준은 얼마짜리를 샀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쓰였는가를 설명해주는 기준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지로 베이스 예산 편성, 즉 제로 베이스 접근법입니다. 기존 예산 편성 방식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 올리거나 줄입니다. 이 방식은 빠르지만 비효율이 누적됩니다. 지로 베이스 예산 편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비용을 0에서 출발해 다시 묻습니다. 이 비용은 왜 필요한가? 이 활동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 특히 물류에서는 이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류비에는 예전부터 해왔던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째 유지 중인 야간 배송 루트가 있습니다. 물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원래 그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로 베이스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 루트는 즉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과 대비 비용, 즉 비용 효과성을 따지는 도구입니다. 이제 물류원가 관리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인건비 표준입니다. 인건비 표준의 핵심은 표준 임률입니다. 표준 임률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상 임률법입니다. 장기간 과거의 실제 임률을 기준으로 향후 임률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합합니다. 둘째, 예정 임률법입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실제 임률을 예상해 설정합니다. 신규 센터, 신규 사업처럼 과거 데이터가 부족할 때 유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공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동 인건비 표준 임률, 표준 소비량. 여기서 말하는 소비량은 사람 수가 아니라 작업 시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면 사람부터 줄이려는 접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표준 없는 작업 시간입니다. 표준 임률과 표준 시간이 설정되면 인건비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물류원가 관리에서 현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점, 바로 표준 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표준 시간은 단순히 이 작업에 몇 분 걸린다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준 시간은 인건비 표준, 생산성, 그리고 현장 개선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 자료에서는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연구법입니다. 작업연구법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작업을 세분화해서 표준 작업과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정미 시간과 여유를 더해 표준 시간을 만듭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누가 작업하든 어느 날 작업하든 일관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센터 구축이나 대형 물류거점 설계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실적법입니다. 실적법은 실제 작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평균치법, 최량치법, 중간치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적법은 비효율이 누적된 데이터를 그대로 표준으로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작업법입니다. 표준적인 조건을 가정하고 시험 작업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자동화 설비 도입 전, 작업 방식 변경 전 검증 단계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이론상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험 견적법입니다. 현장 관리자나 숙련자의 경험과 판단에 기초해 작업 시간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없거나 급하게 표준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드시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보완 검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물류센터에서 피킹 작업 표준 시간을 설정해야 했지만 초기에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견적법으로 시작했고 3개월 뒤 실적법으로 보정하면서 점차 표준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완벽한 표준보다 계속 관리되는 표준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표준 시간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동량, 상품 구성, 설비, 인력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할 살아있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설정 방법은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물류원가 관리의 실전 파트입니다. 바로 표준과 실적의 차이 분석, 그 중에서도 포장비 사례입니다. 이 표를 보면 포장비가 단순히 얼마 들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이를 임율 차이, 작업시간 차이, 혼합 차이로 나눕니다. 먼저 임율 차이입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구조나 근무 형태의 변화에서 발생합니다. 야간 근무가 늘었는지, 외주 인력이 투입됐는지, 혹은 단기 인력이 급하게 투입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은 포장 시간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장 시간이 늘었다는 건 대부분 작업 방식이 바뀌었거나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물류센터에서 포장 인건비가 급증했습니다. 사람 수는 같았고 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사해 보니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포장 공정이 한 단계 늘어났지만 표준 시간은 그대로였습니다. 즉, 관리하지 않은 건 인건비가 아니라 표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차이입니다. 이건 단가와 시간, 두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기보다 프로세스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차이는 잘못이 아니라 개선의 단서다. 이번 페이지는 수송비 차이 분석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바로 이겁니다. 유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원가 관점에서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송비 차이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가 차이, 소비량 차이, 그리고 혼합 차이입니다. 먼저 단가 차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운임 단가 상승입니다. 유가 상승, 계약 변경, 할증 요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현장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협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비량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비량은 단순 수량이 아니라 TONKM 기준의 물동량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고 물량은 그대로인데 수송비가 늘었습니다. 분석해보니 소량 다빈도 출고가 늘면서 적재율이 떨어졌고 공차 운행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출고 정책과 주문 구조의 문제입니다. 혼합 차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운송사를 바꿀까? 가 아니라 물동량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즉, 수송비는 운송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 생산, 물류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인건비 차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업시간 차이와 임률 차이입니다. 먼저 작업시간 차이입니다. 표준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현장 개선 대상입니다. 동선이 길어졌는지, 대기 시간이 늘었는지, 작업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물류센터에서 A조와 B조의 작업 시간이 크게 달랐습니다. 사람 차이가 아니라 작업 시작 위치와 지품 순서가 달랐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임률 차이입니다. 이건 현장보다는 제도와 계약의 문제입니다. 야간 근무 비중, 잔업, 외주 활용 비율이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차이를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작업시간 차이를 임금 문제로 접근하면 현장은 반발하고 개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원가 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지 말고 시간을 줄여라. 비용을 탓하지 말고 구조를 보라. 이것이 표준원가 기반 물류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물류원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